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넘게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벨라루스 소식부터 오늘은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벨라루스의 야권 지도자가 처음으로 유럽 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지난달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해서 26년간 독재를 하고 있는 현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대척점에 서서 이 반정부 시위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스베틀라나 티하노프스카야가 현지 시각으로 21일 유럽의회 외교위원회에서 연설했습니다. 네. 그는 루카셴코는 저항운동이 점차 약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필요하면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이라도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유럽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또 시위 강경 진압과 관련이 있는 벨라루스 공직자들을 EU 제재 목록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벨라루스에서는 지난달 9일 대선 당시 야권 지지자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거리로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열리고 있죠. 이 루카셴코 정부는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으로 시위가 열릴 때마다 수백 명씩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벨라루스의 여성들은 더 이상 경찰이 아버지와 형제, 남편과 아들 등의 남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면서 토요일마다 흰옷을 입고 꽃을 손에 든 채 가두 행진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 경찰은 이들에 대한 체포도 강도 높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티하노프스카야는 대선 출마를 준비하다 사회 질서 교란 혐의로 당국에 체포된 반체제 성향의 유명 블로거 세르게이 티하노프스카야의 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이 이란 제재가 다시 복원됐다고 주장한다는 이 소식인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1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은 권한에 따라 무기 금수 조치를 포함해 앞서 종료된 모든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절차를 시작했다.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유엔과 회원국들이 제재 시행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은 국내의 권한을 활용해서 대가를 부과할 것이다. 이런 경고까지 했습니다. 예. 자, 이게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제재 복원과 관련해서 다음 날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이란 핵합의 서명국인 유럽 3개국은 이미 2018년 5월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탈퇴한 미국은 더 이상 합의 참가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핵합의 조항에 들어가 있는 규정을 발동시키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핵합의의 다른 참가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같은 입장을 피력하면서 미국을 일제히 비난했는데요. 그러자 백악관은 이 무기 금수 조치를 비롯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이행하지 않은 유엔 회원국 또 외국인 개인과 외국 기업을 특정해서 처벌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현지 시각으로 21일에 발동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과 개인에 대해서 새로운 제재와 수출 통제를 부과한다면서 핵 확산과 관련된 27개 기관과 개인도 제재 대상이라면서 이란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이 스냅백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란이 2015년 미국을 비롯한 6개 국가와 맺은 이란 핵합의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완화한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요. 네. 하지만 미국 정부는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합의에서 2018년 5월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과 11월에 각각 이란의 경제금융 제재를 복원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핵합의 3가국이 아닌 상태에서 이 핵합의 규정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게 나머지 국가와 유엔의 입장입니다. 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서 안보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미국의 일방적인 스냅백 요구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독일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난민 수용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고요? 네, 지난 8일 세계 최대 난민 캠프라고 불리는 그리스 레스보스 섬의 모리아 난민 캠프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곳에 거주하던 난민 12,000여 명이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그때 이 독일이 가장 먼저 난민을 유럽 각국이 분산 수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해서 독일과 프랑스 등 10개국은 미성년자 400명을 데려오기로 결정을 했고 독일은 여기에 덧붙여서 지난 15일 독자적으로 난민 1,553명을 추가로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그 당사국인 그리스가 지난 13일에 마련한 임시 수용시설로 9,000명가량이 이주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간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지난 20일 독일 전역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우리는 공간이 있다고 외치면서 더 많은 난민을 독일로 데려와야 한다고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 건데요. 네. 시위대는 독일 정부가 추가로 데려오기로 한 1,500명 이상을 수용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난민 담당 부처인 내무부의 호스트 제오포 장관에게 적극적으로 난민들을 데려올 것을 요구를 한 겁니다. 이 독일의 경우 2015년 유럽으로 이 난민들이 몰려들었을 때 10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고 매년 2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난민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인데요. 네. 물론 이에 반발해서 이 독일 내부에서 반난민, 반이유를 주장한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한정당이 최초로 의회에서 의석을 얻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지만 비교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난민 정책을 잘 운영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와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극우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는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이 유럽연합의 난민 분산 수용 정책에 대해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도쿄올림픽, 이 패럴림픽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참 이 개최지 선정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뇌물까지 오고 간 정황이 또 확인이 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은 2016년부터 제기됐는데요. 네. 하지만 당시 일본은 자체 조사팀을 꾸려서 조사했지만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유치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 회사가 이 개최지 결정 투표권이 있고 또 아프리카 위원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회 아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약 4억 원의 돈을 건넨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예. 이는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와 미국 버즈피드 뉴스, 교토통신, 라디오 프랑스 등이 확보한 이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와 또 프랑스 당국의 자료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면 이 도쿄올림픽 유치위원회의 컨설팅 업무를 맡은 싱가포르 업체인 블랙타이딩스가 중간에 있습니다. 이 BT라고 하는 이 회사가 도쿄올림픽 유치위원회로부터 유치가 확정된 2013년 9월 IOC 총회를 전후로 약 27억 원 정도를 송금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2013년 8월과 11월 그리고 2014년 1월 이 라민디악 전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의 아들인 파파마타타의 러시아 계좌로 15만 달러를 보냈고요. 또 그와 관련된 회사인 P&D 컨설팅의 세네갈 계좌로도 2013년 11월과 12월 총 21만 7천 달러 그리고 또 그가 구입한 고급 시계 대금으로 파리의 귀금속 시계점에 2013년 11월에 약 1억 1,700만 원을 보낸 것이 밝혀진 겁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도쿄올림픽 관계자들은 자신들은 그 일을 알지 못한다면서 부인을 했고요. 또 돈을 직접적으로 받은 파파마타타 역시 이건 다른 용도로 받았다면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편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을 역임하고 16년간 IOC 위원을 지낸 라민디악, 이 파파마타타의 아버지죠. 이 네. 라민디악은 러시아 육상 선수들의 조직적 도핑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6일 파리 법원으로부터 금고 4년에 벌금 50만 유로의 판결을 받았고요. 이 당사자인 파파마타타도 아버지와 공모해서 뇌물을 수수한 권리로 징역 5년형과 벌금 100만 유로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폴란드 소식인데요. 동물 권리 법안을 두고 우파집권 세력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이 폴란드 하원은 현재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진 법과 정의당 그리고 기타 소수 정당이 연합한 정당연합통일우파가 235석을 차지해서 단독 과반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7일 이 야권 지지에 힘입어서 폴란드 하원인 세임에서는 동물 서커스와 모피를 위한 동물 사육을 금지하고 또 의식이
살아있는 동물의 목을 베는 도축 방법을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동물 권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연등을 구성 중인 통합 폴란드당 의원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또 다른 한 축인 동맹당 의원들은 대부분 기권한 것으로 알려져서 법안의 찬성 입장인 법과정의당의 야로슬라프 카친스키 대표가 이 정당들을 향해서 더 이상 연정을 구성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 폴란드의 경우 중국과 덴마크에 이은 세계 세 번째 규모의 모피 생산국이고요. 그리고 또 유럽과 이스라엘의 유대인, 이슬람 공동체를 상대로 하는 할랄, 코쇼 고기 수출로 약 매년 2조 573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런 나라의 그러니까 경제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법안으로 반대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반발이 심한 건데요.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우파 정당들은 주로 이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지지 세력이기 때문에 이 동물 권리 법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 농업인들을 지지 세력으로 가지고 있는 법과 정의당이 찬성을 한 것은 뭐 동물 보호 의식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동물보호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왜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상태의 동물을 도축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유대인과 무슬림 등 이 종교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데 이용하기 위함이라는 이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법과 정의당은 약간의 지지 세력을 잃는 대신에 동물 보호에 찬성하는 다수에게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을 택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